현대인들은 사유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Think different. 잡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잡스처럼 생각하려면 똥과 물에만 집중해서는 그게 안 보이고, 철학을 함께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think different하게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도 위스덤 칼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스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탐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thinking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사유를 우리는 주제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SNS를 열면 우리 모두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외치고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또 강요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깊이 생각할 시간은 많이 없으시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하는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스덤 칼리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철학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사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나 아렌트를 전공하시고 마이클 샌델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신 숭실대 철학과의 김선욱 교수십니다. 아렌트가 말한 생각의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방금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는 이 사유를 올해 대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보시기에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유는 정신활동이고요. 보통 정신활동을 다 사유라고 얘기하고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신활동 중에 하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도 있고 또 상상할 때도 있고 명상할 때도 있고 또 판단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사유 생각한다는 거는 그것과는 좀 독특한 뭔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사유라는 단어를 쓸 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해 본다면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따져 봐야 될 테고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사유를 했을 때 그 생산물은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무엇이다라든가 하는 뭔가 아주 깊은 원리의 어떤 문장과 같은 것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지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어떤 정보들 가운데는 그게 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걸러내고 분별해 줄 아는 그 기준, 이것이 이제 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편하게 지혜를 남이 주는 걸 그냥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맹목적으로 어떤 종교나 또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사상을 그냥 갖고 와서 자기 걸로 삼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그 어떤 정신의 코어가 되는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작업, 아마 이게 사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아주 간명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생각도 있고 네. 이해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교수님과 나누는 저희의 사유, 생각함,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각하면서 풀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너 이성적으로 사유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대인에게는 이 사유가 많이 부족하다. 사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사유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거를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만족스러운 이렇게 잘 생각한 것 같아. 네. 이런 결과를 얻는 그 빈도수와 확률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하루 평균으로 이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5시간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자는 시간하고 필수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못 볼 테니까 그럼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 즉 혼자서 깊이 있게 사유하는 시간을 이 스마트폰이라는 녀석이 다 앗아간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특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업으로 본업으로 하고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입니다만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출되어지는 숏폼 영상들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한 2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뇌를 브레인워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뇌과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코멘트 하시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어쩌다가 보면 그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잘하니까 그게 쇼폼 나오고 딱 치는 거 보고 하다 보면 재밌고 짧게 끝나니까 넘기면 또 나오고 메이저리그 야구 나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 이렇게 막 전 2시간까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좀 더 중독. 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진짜 좀 명언인 것 한번 같아요. 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살자. 이게 아마 이번 위즈덤 칼리지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그 세태가 그렇게 가고 또 손에 너무 쉽게 다가오고 끌려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 정도 확보할까? 이렇게 시간 쓰는 거 재밌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파민을 자극을 하니까 점점 이것이 이제 자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더 진한 것을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거 보다가 일하다가 또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려고 식당에 가가지고는 밥 차려놓고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이거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이 그 바뀌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반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끌려가다가 보면 현실하고 또 이 생각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또 생각이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등등이 다 생각부터 이제 오는데 어쨌든 생각이 이제 바른 길잡이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생각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나의 삶을 딱 정지시키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이잖아요. 보면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뭐 이렇게 욕구에 빠져 있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하고 그걸 돌이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유고 그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길들을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게요.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진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생각하고 맞는 정보만 우리가 찾게 되고 알고리즘 자체도 집착하고 있는 어떤
주제,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정말 편리하게 내 생각을 만들어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그 구조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나 아렌트를 연구를 평생 해 오셨는데, 아렌트가 역설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사유라고 할까요? 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악에 가담할 수 있다는 성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무사유의 위험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점증하고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평생 그걸 연구해 오신 철학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계신지요?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개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1시간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본강의에서 한번 하시죠. 그냥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하고 애매하게 사용되니까 개념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또 일상 속에 들어있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세계를 풍요하게 하는, 그렇죠. 그게 또 일상 속에 있는 그 양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수학 말씀을 드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야, 생각 좀 해라 라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생각하라. 그런 이제 생각은 뭐냐? 그걸 생각해서 자, 이성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학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고 뭔가 문제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하고 사유라고 하는 좀 다른 영역이다. 아까 이제 정신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도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은 문제를 풀거나 또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적으로 사실을 따지거나 이런 능력이 탁월할 때 이제 그 지성이 뛰어나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좀 다른 차원에, 다시 말하면 또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든가 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의미가 뭐지? 사실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고,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이히만 얘기를 보면 아이히만은 탁월한 능력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전시에 아우슈비츠로 또 다양한 수용소로 옮겨가지고 죽이는 데 다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정신 역량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600만 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 하지만, 그가 열심히 했던 그리고 잘했던 그 일을 보면 이거는 아주 탁월한 업무 역량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업무 역량이 탁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이 사람을 두고 악의 화신처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렌트가 거기에서 이제 짚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서 생각이 없었다, 무사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바보 멍충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결여되었던 사유하지 못하는 사유의 무능성,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성, 이렇게 딱 한 구절로 표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이제 넓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히만의 얘기할 때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기능 자체가 어느 순간에 뭐 태어나면서부터 없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딱 차단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고 나아가지 않는 그 계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사유가 지금 이 시간에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선욱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사유의 위기 속에서 저희 위스덤 칼리지 2026이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겠지만 바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신데요. 교수님께서 샌델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다는 거 다 아시고, 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저술한
거의 모든 한국어판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최종 감수자 역할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사실은 굉장히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에 그때 한국철학회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철학의 가장 큰 조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해외의 유수한 학자를 모셔오는 그런 다산 기념 철학 강좌라는 것을 진행했고, 그걸 10년 동안 했고, 그 10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을 모셨더랬어요. 그때 저는 조금 늦게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999년에 왔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가 아직 조금 살아 있었고, 그때 이제 통역도 해야 되고, 또 이분이 이제 오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4번 특강을 하셔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너가 신임 얼마 교수 되지도 않고 젊었으니까 해라라고 해서 그 소위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시다바리. 철학자에 대해서 나오는 시다바리는 예. 굉장히 철학적으로 네. 들리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하고 지근거리에서 이제 7일 동안 그러셨군요. 대화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러고 이제 사실은 끝났죠.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갑자기 정인환 모신가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드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때 뭐 제가 그 시험 때문에 이제 못 본다. 출제위원 하셨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연구년으로 간 김에 이제 그 하버드로 가가지고 그 가을에 그 저스티스 강의도 듣고 그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그때 이제 그 정인환 모신가 책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나올 책을 이제 좀 슈퍼바이즈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받았고 또 그게 이제 그분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이 저작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나렌트로 논문 쓰고 책 쓰고 번역하고 그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리 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작들을 이제 감수하고 때때로 이제 공역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쭉 이어졌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별히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술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반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유독 특별히 왜 이렇게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열광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직전인 2008년 그때가 리만 브라더스. 맞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였죠.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우리가 경제가 그때부터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아니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기업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걷는데 그 즈음에서 이제 중소기업은 꺾어지는 그 시점이 시작이 되고 점점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언가 이제 공정성, 정의로움에 대한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의식들이 뭔가 조금씩 잠재적으로나 또 가시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샌델 교수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거대 담론을 참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저희 하는 프로그램에도 보면 마이크로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디맨드 서플라이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주식시장에서.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때에 따라 틀립니다만 매끄러한 경제 분석 이런 거를 해외에서는 매우 어려워하고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치고 평천하까지 하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전 세계를 보는 시야가 있고 아마 그걸 다루는 거대 담론이 우리한테 좀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뭐 정의나 진리나 관용이나 심지어는 도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마 그런 기질적인 부분 또 다른 측면이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공동체 중심적 성향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유주의적으로 전환하고 개인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서 놓쳐버리는 이 아쉬움들을 네. 이제 샌델 교수의 공동체주의적, 원래는 이제 그냥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좀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의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번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책이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쭉 몇 년마다 계속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라는 책도 나오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한 2, 3년마다 나오는 책의 주제가 우리 한국에서 뭔가 문제되는 거하고 뭔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샌델 교수 얘기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 그러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굉장한 호방한 개방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트롤리 딜레마 같은 예시로 정답 없는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의견을 나누고 또 정답이 없을 만한 문제에 대한 함께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이 무사유의 위기, 이 사유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런 방식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이런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게 이제 소위 우리를 딜레마로 생각의 딜레마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윤리적 딜레마를 윤리학 또는 도덕철학 수업 시간에 쓰는 이유는 이제 생각의 훈련, 생각의 근육을 뭐 키우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이제 이 트롤리 딜레마하고 연관해서 조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샌델 교수가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던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그 태도를 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학생이 또 대답을 하고 또는 청중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분 저렇게 대답했네. 어떻게 또 대답할까? 저 난제를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낼까?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 볼 수 있고요. 그때가 재미있죠. 재미도 있고. 그런데 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도 많이 봤고 한 번에 이제 제 숭실대학교도 모셔가지고 한번 이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또 딜레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거 좀 그만하고 좀 딴 거 좀 하시지라는 불만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그 구경꾼의 입장에 섰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이제 샌델 교수님이 그 사례를 이제 곳곳에서 던지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당신이 응답하는 사람으로 당신 입장에서 대답해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고장이 나가지고 5명을 죽이는 길로 그냥 가고 있는데 보니까 핸들은 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로 틀면 1명만 죽는다. 그러면 너가 이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let it go 하지 않고 너가 너 손으로 돌려서 5명이 아닌 1명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너는 할 거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숫자잖아요. 5이냐? 하나냐? 그럼 이 5이냐 하나를 던져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보니까 너가 아는 사람이야. 또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이게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의 질과 5명의 무지랭이들의 삶의 질의 통합. 그럼 어느 게 더 이게 무게감이 더 있는 거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뭐냐면 그렇게 가는 거를 보니까 사람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육교 위에 어떤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랑 너가 같이 앉아 있어. 그런데 마침 그 철로 위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너가 툭 치면 톡 떨어져 가지고 열차를 멈출 수 있겠네? 그러면
그 사람을 톡 쳐서 열차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할래? 그런데 아니 이거는 진짜 이 핸들 트는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직접 행동을 가할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구경꾼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가 재밌지만 일단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저는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액션을 안 하든지. 그럼 행동을 해도 그와 연관이 돼 있고 안 해도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내가 행동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 대답해 보세요 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가설적 상황이니까 진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제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는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그런 위기에 처하고 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순간으로 돌아올 때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실 그 경험들을 샌들리 교수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사건 하나만 그 사례는 놓으면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시리즈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인생은 하나의 원리 원칙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다양한 것 따져보고 또 적절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경우에 맞게 좋은 원리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이제 그게 또 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한테 직접 하시고 네. 또 마이클 샌델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그죠? 2005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네. 한 20년 동안은 또 실제로 지금도 왕성하게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를 또 연구도 하시고 또 소개도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교수님께서 쓰신 한나 아렌트의 정치 판단 이론을 보면은 정치와 도덕 판단의 문제를 역시 또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사유와 마이클 샌델의 사유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교수님에게나 저희들에게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각하기가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14년인가 그때 어느 모임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한나 아렌트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많이 쳐다보면서 김 교수님은 한나 아렌트를 전공하시면서 왜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깔려있는 생각인 즉슨 상당히 이 아렌트는 혁명적인 그렇죠. 생각도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좌파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샌델은 누가 봐도 우파고 그런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이후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면서 이 두 분의 철학의 유사점 같은 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2005년에 그때 1년의 강의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한 2-3시간 진행을 했고, 거기에는 담지를 않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한나 아렌트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 아렌트 언급을 한마디도 안 했고 인용도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이제 움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로 남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책을 쭉 감수하고 번역한 걸 보니까 아렌트를 언급을 한 몇 곳에서 하고 심지어 아렌트를 인용하는데
구체적인 인용 없이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 2월 달에 이제 그 제가 연구원으로 또 이제 그 미국 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마침 하버드로 간 상태에서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철학하고 그 아렌트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때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당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딱 쳐다보고 마이클 왜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그렇고 남편 마이클도 그렇고 아들 아담도 그렇고 우리 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고 와우. 우리 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한나 아렌트가 쓴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하고 딱 부러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위선 칼리지 수강하시는 수강생 대부분이 미성년자는 거의 없고요. 네. 또 학생들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꽤나 한 성인분들이시고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또 나름의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철학을, 그것도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열성적인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아까 질문도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마이클 샌델 교수한테 왜 당신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 한국사에서 유행했을까요? 라고 예. 기자가 물었었어요. 예. 그 샌델 교수 대답이 정말 하나만한 대답일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렸겠죠. 예. 근데 이제 질문 주신 이 부분도 왜 사유를 하필 이 위즈덤 칼리지에서 이번에 주제로 삼으셨을까?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은 아까 못 드렸습니다만은 AI와 관련한 이 변화들을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들여다보고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쓰고 있고 사실 작년 초에 그 이제 3.5 그 챗GPT 할 때 많이 실망했고 뭐 재밌다 정도였는데 올 초였나요? 4.5 나오고 이게 뭐야 싶었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 뭐 제미나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열리니까 그야말로 대변혁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초래한 또 다른 무슨 기후 변화라든가 온갖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큰 변화가 지금 실제로 우리 주위를 싸고 이제 거대한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나 생각해 오는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전문적으로 저는 더 훈련도 받고 훈련도 시키는 사람이지만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고민을 하고 책을 접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쌓은 철학적 지혜 이것들은 각 나름대로의 다 정말 그 경험을 토대로 형성하신 분들은 존경받으실 부분이고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좀 더 넓고 크게 생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문으로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의 책과 글들을 좀 접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과 같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쌓았던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계기를 철학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내가 이거 돈 버는데 이게 필요하냐, 또 내 커리어를 바꾸는데 또 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규정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이런 구체적인 삶에 과연 철학을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끔은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거지 우리 삶과는 꽤 유리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곧 몇 주가 지나면 책이 한 권이 나오는데요. 그 책 서문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 논문 발표를 하는데 트레저러로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활동하시던 스위스 학자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철학의 쓸모, usefulness는 가장 쓸모없는 것을 다룬다는 데 있다. 그게 굉장히 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도 딱 꼬집어서 한 문장으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전문화된 시대니까 이제 어떤 경영이든 테크닉이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든 그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학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텍스트를 읽고 고전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쓸모라고 하면 생활의 쓸모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와이즈맨들이 현명한 길을 갖고 계시지만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넓고 더 깊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 우리가 커리어를 찾는다든가 또는 자녀를 교육하거나 또는 어떤 길들을 모색할 때 아마 철학이 주는 힘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think different. 스티븐 잡스 얘기인데요. 잡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잡스처럼 생각하려면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성과물에만 집중해서는 그게 안 보이고 철학을 함께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think different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생각을 다르게 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딱 중심 잡혀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철학이 또 이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2022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저희 스태프들과 위섬 칼리지를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우리나라엔 왜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없는가, 한 개의 대학도 예외 없이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광고를 하고 그러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스덤 칼리지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명칭을 서로 연구하면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스덤 칼리지는 그냥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하는 인기 있는 몇 분을 모셔서 흥행을 시키고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그런 동기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쩌면 20대 초중반의 전 인생에 걸친 교육의 기회를 다 마감하고 교육 없는, 어쩌면 사유함이 없이 나머지 70년, 80년을 살아야 되는 한국의 전 연령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학창시절의 그 학문과 지식에 대한 열정,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섬 칼리지 세 번째입니다. 2026 시즌에는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마이클 샌델 교수를 포함해서, 물론 김 교수님 포함해서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또 김경일 교수, 정의원 교수, 김누리 교수님, 또 장동선 박사, 참 많은 분들, 17분의 연사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의 이 여정이 많이 지원해 주신 위섬 칼리지 수강생들에게 어떤 경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wisdom, 즉 지혜가 마음의 코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어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키워가듯이 사유,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코어를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어가 좀 약한 편이에요. 교수님 정말 오늘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이 예고편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교수님과 저와의 대화를 보고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매우 많이 넘쳐나지만 생각, 사유가 부족한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 근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 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